문제는 장준호 동쪽의 육군이었습니다. 풍일의 페이스 중령이 지휘하는 32연대 1대대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 부대는 전날에 야간 전투는 겨우 막아냈었지만 새벽녘에는 중국군의 이례적인 주간 공격으로 일부 방어선이 뚫리면서 북동쪽에 확보하고 있던 유일한 감제고지까지 점령당했습니다. 12월 1일 아침 9시 페이스 중령은 유일하게 통신 가능한 항공무전으로 조종사에게 우리 부대와 하갈우리 사이에 아군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미안하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답변하며 기상만 허용하면 정오쯤에 홀세어 1개 편대를 안내해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해주었죠. 57 포병대대와 31 중박격포 중대는 철수 직전에 남은 탄약을 위력 사격으로 모두 소모한 후 포신과 포강을 파괴했으며 페이스 중령은 부상병을 태울 트럭과 무전기, 기관총에 거치된 차량만 남겨두고 나머지 장비와 군수물자는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태워야 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이미 트럭에 실어놓은 시신들을 모두 트럭 밖으로 던져버렸고 전우들을 엄숙히 매장했던 해병들과는 달리 던져진 시신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가투사 병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31연대 M중대 같은 일부 부대에는 철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해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섞여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페이스 부대의 탈출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어설픈 작전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갈우리까지 가장 가까운 루트인 얼어붙은 장진호를 건너가는 방법도 논의됐지만 빙판이 12km 거리를 지나는 동안 다수의 부상자를 실은 2.5톤 트럭을 버텨줄 것 같지 않았죠. 실제로 후퇴 중에 공황 상태에 빠진 31연대 K중대가 이를 시도하다가 얼음이 깨져 다수가 익사했습니다. 어쨌든 부상자 600명을 포함한 육군 병력은 해병항공단의 홀세어 편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후 1시가 되자 홀세어 편대가 나타났고 부대는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도와 최후미는 역시 매 전투마다 최강의 화력을 제공했던 보포스 40mm 대공포를 2연장으로 탑재한 M19 두 대가 맡았고 미트초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59경 M2 중기관총 4정을 장착한 M16 반궤도 장갑 차량 두 대는 중간에 섞여 있었죠. 중국군의 주력은 보병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비는 매우 기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121 고지를 통과하기 전에 탄약과 연료가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출발 지점 앞에서 방어선을 지키고 있어야 할 A중대가 성급한 마음에 본대와 합류를 한답시고 갑자기 무질서하게 뒤로 돌아 행렬선두의 C중대를 향해 달려왔고 그것을 본 중국군들이 A중대의 뒤를 따라 공격해 들어왔죠. 이때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홀세우기가 중국군과 출발선 쪽으로 달려오는 A중대를 공격을 시작한 중국군이라 판단하고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네이팜탄이 A중대원과 중국군 사이에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A중대 일부 병사들이 불기둥에 휘감겨버렸고 고통에 눈밭을 그리며 제발 자신을 총으로 쏴달라고 애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증언마다 다르지만 미군은 15명가량이 타 죽었고 중국군은 40여 명 남짓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다른 미군 병사들도 공포에 휩싸여 도로를 따라 무질서하게 달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나름대로 건재했던 소대 중대 간의 편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시작했죠. 선두에 있던 페이스 중령이 권총까지 빼들고 아무리 위협하며 명령을 해도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날 식군단장 알몬드는 가용 가능한 항공자원 중 절반을 장진호 동쪽에 배정했습니다. 20대의 항공기가 배정됐고 4대또는 6대씩 교대로 와서 기총소사, 로켓 공격, 네이팜탄 등을 쏟아부었죠.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항공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작 지상에 있던 육군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량 행렬의 보호를 위해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할 병사들이 도로 쪽으로 계속 몰려왔고 행군 대형 순서도 무시되어 선두의 C중대, A중대가 마구 뒤섞였고 이들을 지휘할 장교를 찾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후방방어는 통합 K중대와 또 한 대의 M19 듀얼 40이 맡아야 했지만 K중대 역시 좌측 능선을 따라 이동하며 방어하는 대신 적의 총탄을 피해 우측 호수 쪽으로 이동해 다수가 얼음이 깨져 익사했음에도 호수의 비판을 따라 계속 이동했고 M19 듀얼 40은 기름을 아끼기 위해 시동을 끈 상태로 추격하는 중국군에게 최후까지 방어 사격을 하다가 순서가 되어 출발하려고 하자 배터리가 방전되어 할 수 없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 후위를 맡았던 31연대 통합 K중대 장교들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오히려 먼저 호수를 건너 도망치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차량 행렬은 중국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 차에 타고 있던 부상병들은 두세 번씩 추가로 총상을 입었고 운전병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라 여겨져 대체할 지원자를 찾기도 힘들었죠. 부상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이미 트럭에 부상자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상자가 내리기도 했지만 새로 발생한 부상자는 그대로 길가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 2시간 동안 고작 3km를 남아있지만 오후 3시를 넘어 근근히 121 고지 근처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갈우리가 가까워지자 이때부터 마침내 무전이 재개되어 4일 만에 처음으로 포병 관측반 지프 탑재 무전기로 상부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가웠던 무전의 내용은 페이스 중령합, 하갈우리로의 퇴로를 스스로 확보하라, 귀관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 스미스 해병 1사단장 서명이라는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121 고지 옆에 다리가 파괴돼 있어서 차량 행렬이 막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6시에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여 항공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죠. 결국 끊어진 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얼어붙은 늪지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도속 중인 느린 트럭들은 중국군의 좋은 표적이 되어 운전병이 저격당해 대체 운전병을 찾을 때까지 작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도sob에만 2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아수라장 속에 주로 여자와 아이들로 구성된 한국인 피난민 100여 명이 곳곳에서 합류했던 것입니다. 역시 문제는 점령당한 121 고지였습니다. 철수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21 고지의 탈환이 필수였지만 일부 병력은 121 고지를 공격하다가 임무를 포기하고 그냥 고지를 넘어 도로를 따라 우동리 방향으로 남하여 도주해버렸고 대부분의 병력은 121 고지를 공격하지 않고 우회하여 장진호의 빙판을 건너 하갈우리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카투사들은 121 고지의 공격에 가담했는데 한 카투사는 중국군 16명이 지키고 있던 121 고지의 참호를 혼자 장악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 와중에도 대열후위는 아직도 끊어진 다리 옆으로 도습하고 있는 등 상황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상자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로를 개척해서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오후 5시경 페이스는 필사적으로 병력들이 다시 싸우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만 모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페이스는 중국군의 공격에 몰려 트럭 짐칸에 잠시 피신했던 카투사 2명을 무자비하게 직결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나 정작 훨씬 많은 훈련을 받고도 도망친 미군은 단 한 명도 쏴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처사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후퇴하는 아군 병사를 쏴 죽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살인장교로 악명 높았던 백인혁은 병사들을 쏴 죽이는 것이 취미이자 일상사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지휘력을 공포에 의해 통제하려는 작태였고 그 결과는 모두 실패였죠.
자신의 형편없는 지력 때문에 부하들을 쏴 죽이는 지휘관치고 제대로 된 지휘관은 없습니다. 한편 페이스와는 다른 미군 장교들의 활약과 일부 용감한 가수사들의 분전으로 121 고지는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21 고지 아래 있는 도로 장애물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혼자 숨어있던 중국군 한 명이 슈루탄을 던져 그 파편이 페이스의 가슴을 꿰뚫어 버립니다. 탈출 행렬이 간신히 강을 도sob하여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도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애물은 며칠 전 북상하다가 저지됐던 30일 전차중대의 파괴된 전차 2대와 전멸당한 30일 의무중대에 불타버린 차량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두 차량 그룹은 이 와중에 또다시 도로 장애물을 치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지휘해야 할 로버트 존스 소령과 그 일부는 작업 중 선두 차량을 엄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 인접한 철길을 따라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렸죠. 이젠 출발할 때 35대였던 차량은 25대만 남았고 어찌됐던 두 번째 도로 장애물을 간신히 개척하고 이동하니 이번에는 또다시 두 번째 끊어진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국군의 포위 작전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차량 대열은 다행히 주변에 멀쩡했던 철로의 구각교를 이용해 우회해서 끊어진 다리의 남쪽 도로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이 미끄러워 이 우회 과정도 쉽지가 않아 여기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후동리 입구에 도달한 밤 9시 무렵에는 남아있는 차량은 15대에서 20대가량 있었고 부상병 150명 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슈루탄 파편을 맞은 페이스 중령은 차량 행렬 선두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그는 장교들을 만나 누운 채로 지휘하긴 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결국 그날 밤 사망합니다. 차량 대열이 마침내 후동리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곳에 원래 주둔하고 있었던 31연대 본부와 30일 전차중대만 남아있었다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하갈우리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동리 부대는 전날 이미 철수한지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후동리에 도착하자마자 중국군의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차량의 운전병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전사했고 전복된 트럭의 경상자들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모두 사살됐으며 빠져나오지 못한 600명의 중상자들은 중국군이 던져넣은 백린 수류탄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날 중국군은 보기 드문 잔인성을 발휘해서 트럭의 중상자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은 미군들을 처형하듯 뒤통수를 쏴 죽이기도 했고 노획한 30일 전차중대의 전차로 길에 누운 미군 부상병들을 그대로 깔아뭉개 죽이기도 했으며 저항하는 부상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중국군은 마오쩌둥이 주창했던 3대 기율과 파랑주의라는 엄격한 군율이 있어서 나름대로 포로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지만 전투 중 미군의 가공할 화력으로 자신의 동료들이 사지가 절단나서 죽거나 네이팜탄 등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타 죽는 광경을 수없이 본 중국군의 복수심이 이때 크게 발동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차량 행렬은 완전히 정지돼 버렸습니다. 걸을 수 있는 병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고 선두 차량에는 페이스의 시신만 실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2004년 북한과 미국의 합동 발굴단에 의해 페이스의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후동리에서 중국군들은 정이 없는 미군 차량 행렬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교들은 지휘하기를 포기하고 숨거나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 부대는 완전히 전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버려진 미7사단 31년대 연대기는 어느 중국군 병사에 의해 보따리로 쓰이다가 지금은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전시돼 중국 정부에 의해 1급 보호문물로 지정되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빼앗긴 미7사단 31연대기에 관해서는 한국전쟁 중 중국군 27군이 발행한 승리보의 기자로 전군했던 순요 우지의 압록강은 말한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27군 239연대 3대대의 통신분대장 장적경이 전쟁터에서 가로 세로 1m 정도 되는 깃발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자기로 사용했다. 마침 그 말을 들은 대대장 필서양이 즉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바로 적들의 군기로 확인됐다. 결국 적의 군기는 가장 귀한 전리품이 되어 상국기관에 올려졌고 후에 그것은 미7사단 31년대의 연대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깃발 중앙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독수리 양쪽 발톱 중에 한쪽에는 올리브 나뭇가지가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화살 한 개를 움켜쥐고 있었다. 독수리 위에는 북극곰 한 마리의 도안이 그려져 있었는데 북극곰 연대라는 칭호의 표시였다. 이 그림은 미국의 진짜 전쟁 준비, 가짜 평화라는 대정책의 이중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였던 것입니다.